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발췌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의 성, 이혼 전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걸 통해서 부, 배신, 그리고 아주 치밀한 복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배경도 아주 화려해요. 부산 해운대 초고층 펜트하우스.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부부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네, 오늘 살펴볼 이야기 속에는요, 이게 단순한 부부싸움, 애정 문제를 넘어서는 지점들이 많아요. 돈이라는 게 관계를 어떻게 좀 비틀어 놓는지, 또 아주 극단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런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서 그 돈의 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 통찰,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이라든지 증거 수집, 또 법적 다툼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 개인의 그 심리 변화랑 맞물려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예요. 특히 그 돈의 성이라는 제목처럼요. 부와 성공이라는 그 성 안에서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물이 어떻게 스스로의 어떤 오만함, 또 예상치 못한 변수들 때문에 몰락하는지 그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와 관계의 역학, 그리고 배신에 대한 대처 전략까지 아주 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부터 시작해볼까요? 주인공 지수 씨가 20년간 정말 헌신했던 남편이죠. 서준혁의 외도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서로 비즈니스 관계였던 거 벌써 잊었어? 라니요. 이건 변명 수준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흔드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외도 사실 자체보다도 이 비즈니스 관계라는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당황하기보다는 아주 냉소적으로 관계를 딱 규정짓잖아요. 이걸 보면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거나 아니면 아내와의 관계를 정말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짐작하게 돼요.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지난 20년의 세월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겠네요. 정말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충격 속에서 이제 지수 씨가 남편 서재에서 추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죠. 내연녀 박서희 명의의 오피스텔 계약서, 그리고 여러 유령 회사 서류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들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족들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주 다정한 메모, 사랑해 라는 단어가 이게 더 큰 배신감을 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편은 이혼 요구에 빈손으로 내쫓겠다 이렇게 위협까지 하고요. 여기서부터 지수 씨가 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재산 은닉, 그리고 기망행위로 이어집니다. 유령회사 서류는 명백히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고요. 고가의 선물들, 또 다정한 메모는 단순히 육체적인 외도가 아니라 깊은 감정적인 관계와 투자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가족에게는 좀 인색했던 애정을 다른 곳에 쏟는 모습, 이게 남편의 이중성, 기만성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딱 직면하면 피해자는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데 지수 씨는 다른 길을 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변호사 친구 민영의 조언을 듣고 진짜 어떻게 보면 첩보원처럼 남편의 흔적을 막 쫓기 시작해요. 영수증 확인하고 차량에 녹음기 설치하고 그러다가 남편 노트북이라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점이 비밀번호가 아이들 생일 조합이었다는 거. 가장 은밀한 비밀을 가장 가까운 가족 정보로 짓기를 했다.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참 전형적인 오만함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비밀이 절대 탄로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과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어떤 부속물처럼 여기는 그런 무시, 이게 결합된 결과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정보가 사실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보안의식조차 없었던 거예요. 허술했네요, 어떻게 보면. 네,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가족에 대한 정보가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올 어떤 단초가 되는 거죠. 그 노트북 안에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비밀 계좌들이죠. 해외 조세 피난처, 그러니까 세금 회피하기 좋은 곳으로 빼돌린 자금 목록들, 내연녀에게 준 선물 리스트.
와, 고급 외제차, 다이아몬드, 심지어 내연녀 부모님 아파트까지? 네, 규모가 상당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내연녀랑 몰디브 여행 계획, 심지어 회사에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떠난 뒤에 SNS에 버젓이 투 더 패러다이스라는 글이랑 비즈니스석 사진을 올려요. 근데 거기에 내연녀가 또 My Love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요. 이건 뭐 단순히 자랑하는 걸 넘어선 행동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뭐 대놓고 아내를 향한 노골적인 심리적 공격이자 자신의 승리 또 통제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졌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신이 구축한 그 돈의 성 안에서 완벽한 안전을 느끼면서 뭐 도덕적 비난이나 관계 파탄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겁니다. 아, 정말 대담하네요. 네, 이런 공개적인 기만 행위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그냥 완전히 짓밟으려는 그런 의도까지 엿보이는 거죠. 이쯤 되니 뭐 지수 씨 분노가 정말 극에 달했을 것 같아요. 결국 크리스마스에 남편이 몰디브로 떠난 사이에 지수는 펜트하우스를 나옵니다. 변호사 친구를 만나러 가죠. 근데 그때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요. 메리 크리스마스, 1억 보냈으니 애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아, 이것도 진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는 태도. 그 연장선상이네요. 네, 그렇죠. 관계 파탄마저도 돈으로 그냥 무마하려는 시도죠.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부를 통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방을 길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1억이라는 액수 자체도 뭐 그의 재력을 과시하는 거지만 동시에 아내의 감정이나 상처를 그냥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아주 비인격적인 처사로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오히려 더 상처가 됐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자는 또 역으로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수는 이제 이혼 소송이랑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남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요. 최고의 로펌을 선임하고 아내 카드 정지시키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아이들에게 엄마가 새 남자가 생겨서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와, 심리전까지 동원하는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의 양상이 확 달라집니다. 법적 다툼과 동시에 아주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지는 거죠. 남편은 자신의 그 우월한 자원, 뭐 돈이나 법률 자문 같은 걸 이용해서 아내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을 이용해서 아내를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비겁하네요. 네, 이게 고액자산가들의 이혼 소송에서 종종 나타나는 전략이기도 해요. 자녀를 볼모로 삼아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성대 변호사는 위자료 5억이라는 정말 모욕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연녀 박서희의 임신 3주차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아니 500억대 자산가가 제시한 5억이라니 이건 정말 아내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그렇죠. 5억이라는 금액은 지슬 씨의 그 20년간의 기여와 희생을 완전히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제안입니다. 그리고 내연녀의 임신은 법적으로는 물론 남편의 유책 사유를 강화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지수 씨를 거의 극한으로 몰아넣는 결정타가 될 수 있죠. 네. 기존 관계의 완전한 종결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공식화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니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수 씨가 직접 내연녀 박서희를 만납니다. 그런데 박서희의 태도가 와, 놀랄 만큼 당당해요. 사모님 자리랑 아이 상속권을 원한다. 남편이 자기를 만나서 진짜 사랑을 알았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격분한 지수가 물을 뿌리는 장면이 이어지고요. 아, 그 장면. 네. 이후에 남편이랑 통화를 하는데 더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남편이 임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이를 후계자라고 칭하고 10억이랑 양육비를 줄 테니 그냥 사라지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지수의 그 유명한 독백이 나오잖아요.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나 또한 악마가 되어야만 했다. 이 심경 변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뭐랄까 생존과 복수를 위한 자기 변혁의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내연녀의 그 덩당함, 남편의 후계자 발언, 그리고 돈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그 태도, 이게 지수 안에 혹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미련이나 어떤 인간적인 연민, 이런 것마저 완전히 소멸시켰을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깨달음 끝에 상대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방식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에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악마가 되겠다는 게 감정적인 폭발이라기보다는 냉철한 전략적 선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악마가 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조력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수가 부산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처음엔 아이들이 아빠 거짓말에 속아서 엄마를 좀 냉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펜트하우스로 배달되는 아기용품들, 그리고 우리의 보물 건우에게라고 적힌 아빠 카드를 아이들이 직접 목격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네, 이 장면이 정말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거짓말과 기만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죠. 아버지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지면서 아이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나 아버지의 심리전 도구가 아니라 어머니 편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모하는 겁니다. 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네요. 에서 집안 상황 전달하고 딸 미나는 아빠 컴퓨터랑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데 성공해요. 오래된 와이파이 비밀번호 덕분에. 하하, 그렇죠. 아들 민준이는 대화를 녹음하고요. 심지어 아빠 카드로 엄마한테 필요한 물건 사다 주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오만함이 여기서 또 발목을 잡는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오만함의 함정이 또 반복되는 거죠. 쉬운 비밀번호를 계속 쓰고 가족 앞에서 중요한 정보를 그냥 무심코 노출하고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과신이 결정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조력을 넘어서 아버지의 성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와 가깝고 볼 수 있죠. 트로이의 목마. 비유가 딱 맞네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모 싸움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를 보호하고 어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네. 결국 딸 미나가 투자 계약서로 위장된 결정적인 파일들을 찾아내죠. 그 안에는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그러니까 숨겨둔 비밀 자금 내역, 세금 탈루, 심지어 정관계 로비 정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와. 남편을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네요. 그렇죠. 이 증거들은 싸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단순 이혼 소송의 유책 증거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탈세, 뇌물, 이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증거들이니까요. 이제 지수는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을 넘어서 남편의 사회적 생명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군요. 네, 극적으로 역전되는 거죠. 모든 증거를 확보한 지수는 이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가족 식사를 제안하고 1년 만에 펜트하우스로 향하죠. 여전히 오만한 남편에게 지수는 차명 계좌 증거 일부를 딱 내밉니다. 그러면서 선택지를 주죠. 모든 걸 폭로하고 감옥에 갈 거냐, 아니면 재산 80%랑 양육권을 포기하고 사라질 거냐. 긴장감이 엄청나네요. 분노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려는 그 순간 딸 미나가 휴대폰 속 비자금 파일을 보여주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아들 민준이는 불리한 대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세상에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그 가족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위되었음을 깨닫는 장면이죠. 네, 클라이맥스입니다. 아내의 그 치밀한 계획과 정보 수집,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이 수행한 역할이 딱 결합되어서 남편을 완벽하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가 평생 쌓아올린 그 돈의 성은 참 역설적이게도 돈이 아니라 그에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했던 가족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의 몰락은 끝없는 오만함, 또 불법적인 부의 축적 방식,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치를 너무나 경시한 데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화려했던 식탁이 이제 차가운 법정이 되고 지수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선택해, 서준혁. 당신의 제국이야, 아니면 당신의 지옥이야. 와, 정말 강렬한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돈의 성, 이혼 전쟁 속 지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와 배신 그리고 복수의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피해자였지만 냉철한 전략가로 변모하고 또 예상치 못한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반격에 성공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누가 이겼냐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부와 성공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는지, 또 극한 상황에서 정보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배신이라는 그 깊은 상처가 한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돈의 성이라도 어떤 인간적인 가치나 연대의 균열 앞에서는 정말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요. 네, 특히 그 오만함과 방심이 어떻게 파멸을 자초하는지에 대한 경고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접하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수 씨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악마를 잡기 위해 악마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처절한 싸움 끝에 얻는 그 결과가 과연 모두에게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죠.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